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세상에 맛없는 음식은 많아도 맛없는 안주는 없다. 주님을 사랑하는 애주가들이라면 이 말에 격하게 동의할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음식 에세이를 가장한 안주 에세이, 권여선 작가의 오늘 뭐 먹지입니다. 개성이 강한 소설들을 꾸준히 발표하며 이상문학상, 이효성 문학상, 독립문학상 등을 수상한 권여선 작가는 어릴 때 유난히 가리는 음식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대학에 입학한 뒤 술을 배우면서 그전엔 입에 대지도 못하던 음식들을 안주로 새롭게 대하게 되고 결국 음식 뒤에 안주자만 붙으면 못 먹을 게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인 오늘 뭐 먹지도 사실은 오늘 안주 뭐 먹지에서 안주를 생략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음식이 술과 함께 소개되는 건 아닙니다. 술이 아니었다면 평생 먹지 못했을 내장 들어간 순댓국은 물론 김밥과 만두, 냉면과 냄비국수 등 평범하고 친근한 먹거리에 이르기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환절기로 나누어 각 계절별로 작가의 영혼의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맛깔스럽게 풀어놓습니다. 절로 입맛이 도는 음식들에 대한 생생한 묘사, 그리고 그 추억의 맛을 상상하게 해주는 정감 있는 삽화가 인상적인 책 오늘 뭐 먹지. 그중 오늘은 여름의 맛 하나와 겨울의 맛 하나 골라서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땡초의 계절. 나는 한여름 새벽에 태어났다. 그해 여름이 유독 더웠는지 어땠는지 나는 당연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머니는 더워도 그렇게 더운 날이 없었다고 하셨다. 그 말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아기를 낳느라 용을 쓰는 산모에게 어느 여름인들 덥지 않았을까. 어머니의 해산을 도운 외할머니도 엄청스레 더웠다고 말을 보태셨지만 이 또한 믿기 어려운 게 산구안을 하느라 뜨거운 불 앞에서 물과 미역국을 펄펄 끓여댔으니 안 더우셨을 리가 있겠는가. 그나마 가장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툇마루에 앉아 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셨다는 아버지의 증언인데 유감스럽게도 아버지는 그날 새벽 잠깐 조느라 특별히 더웠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그날이 한여름이라 덥기야 더웠겠지만 내가 태어난 새벽 즈음에는 아버지가 잠깐 졸음에 빠질 정도로 살짝은 덜 더웠을 것이라고. 부디 어머니를 위해서도 외할머니를 위해서도 그랬기를 바란다. 나는 어려서는 여름을 좋아하지 않았다. 덥고 벌레도 많고 땀도 많이 나고 게다가 깊이 잠들 수도 없고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는 계절이었다. 나는 물것을 많이 타서 모기나 벌레에 잘 물렸고 땀을 조금만 흘려도 기진맥진했고 잠을 못 자면 밥도 잘 소화를 못 시키는 체질이었다. 그런 내가 언제부턴가 여름에 조금씩 호감을 갖게 되었는데 그건 아마 매운 음식을 좋아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여름 음식 중에 내 입맛에 꼭 맞는 매운 음식들을 하나씩 알아가게 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내가 여름에 냉장고에 항상 넣어두고 먹는 음식으로는 호박잎쌈과 깡장, 양배추쌈과 고추장물을 빼놓을 수 없다. 이 두 세트의 음식이 없다면 어찌 여름을 날까 생각조차 하기 싫다. 두 음식에는 어김없이 매운 땡초가 들어간다.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땡초가 주 재료나 다름없다. 그것도 매운지 만지한 겨울 땡초도 아니고 미적지근하게 매운 봄, 가을 땡초도 아니고 보기만 해도 속에 꽉 들어찬 매운기가 섬뜩하게 발산되는 작고 야무지고 반들반들 윤이 나는 한여름 땡초다.
땡초에 조금씩 독이 오르는 속도로 그렇게 살벌하게 매력적인 걸음으로 여름은 내게 온다. 점점 절정을 향해 치달려가는 땡초의 독한 맛이 없다면 어떤 여름도 있을 수 없다. 여름 음식을 말하기 전에 미리 일러둘 것이 있다. 내가 다소 사치를 부리는 음식 재료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멸치다. 멸치가 잡히는 철이면 나는 헉소리 나게 비싼 멸치를 박스로 주문해 봉지에 나눠 담아 냉동실에 잘 갈무리해둔다. 이 멸치가 가장 빛을 발하는 계절이 여름이다. 어머니가 나를 낳기 위해 오래 준비했듯이 나도 여름을 나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셈이다. 첫 번째 세트인 호박잎 쌈과 깡장에 대해 얘기해보자.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할 무렵 시장에는 한 단씩 묶어놓은 호박잎이 아기의 원피스 치마폭처럼 살그머니 모습을 드러낸다.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하다. 호박도 한 개 2,000원, 3,000원 하던 것이 점점 싸져서 한 개 1,000원이 되고 2개 1,000원이 되고 3개 1,000원까지 된다. 여름엔 호박과 호박잎이 보약이다. 호박잎 한 단, 호박 한 개, 땡초 한 줌만 있으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 음식 한 세트가 완성된다. 비닐을 넓게 펼치고 호박잎 한 단을 풀어 가실한 잎들을 다듬는다. 속이 텅 빈 호박줄기는 손가락 마디 길이로 분질러 따로 그릇에 담아둔다. 다듬은 호박잎은 깨끗이 씻어 찜기에 5분 정도 찐 후 불을 끄고 그 온도에 그대로 식힌다. 그리고 맵디 매운 깡장을 만들기 위해 매운 땡초를 난도질한다. 난도질한 땡초를 도마 한편에 밀어놓고 냉동실에 비치해둔 비싸고 귀한 멸치를 한 움큼 꺼내 역시 난도질한다. 난도질한 땡초와 멸치를 냄비에 넣고 기름 없이 마른 채로 볶다가 호박잎 다듬을 때 따로 분질러 놓은 호박줄기를 넣고 깍둑썰기한 호박을 넣고 마늘과 물과 된장을 듬뿍 풀어넣고 바글바글 끓인다. 어느 정도 바득하게 끓으면 깡장이 완성된다. 이제 밥만 있으면 된다. 따끈한 호박잎 위에 뜨끈한 깡장과 밥을 얹어 쌈을 싸먹으면 입에 불이 난다. 불이 나긴 하는데 요즘 매운 음식처럼 불만 나고 마는 게 아니라 가슴속 깊숙이 구수하고 복잡하고 그리운 불이 난다. 다 식은 호박잎 쌈과 깡장은 그릇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둔다. 일주일 내내 시원한 보리차를 끓여놓고 매일 한 끼는 찬 호박잎 쌈과 깡장을 꺼내 밥 싸먹고 보리차를 마신다. 두 번째 세트인 양배추 쌈과 고추장물은 첫 번째 세트보다 더 간단하면서도 핫한 음식이다. 양배추 쌈은 호박잎 쌈보다, 고추장물은 깡장보다 재료도 조리법도 단출하다. 양배추 쌈은 가실한 호박잎과 달리 따로 다듬을 필요가 없으니 통째로 씻어 반 갈라 푹푹 찌면 된다. 고추장물도 깡장과 달리 멸치와 땡초만 있으면 된다. 때로는 된장 소스가 당기듯 때로는 간장 소스가 당긴다. 깡장의 기본이 된장 소스라면 고추장물의 기본은 간장 소스이다. 이번에도 역시 매운 땡초를 미친 듯이 다져야 한다. 매워도 참고 기침이 나도 참고 왕창 한 무더기를 다져야 한다. 깡장을 끓일 때보다 3배는 넘는 양을 다져야 한다. 더 괴로운 일은 그 땡초를 참기름 두른 냄비에 넣고 달달 볶는 일이다. 매운내가 올라와도 참고 볶다가 다진 마늘과 멸치를 넣고 국간장과 멸치 액젓 조금, 물 조금 넣고 자작하고 짭짤하게 졸인다. 예전에는 밥 뜸들일 때 가마솥 안에 넣고 쪘다고 한다. 역시 밥만 있으면 된다. 달짝지근한 양배추 쌈 위에 푸릇푸릇하게 매운 고추장물과 밥을 얹어 한 쌈 싸먹으면
깜짝 놀랄 만큼 맵다가 이내 머릿속이 시원하고 개운해진다. 된장이 줄 수 없는 깨끗한 짠맛과 땡초의 번쩍 깨는 매운맛이 별안간 내 존재를 순수하게 텅 비운다. 심심한 열무김치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은 낯설고 허무한 생각마저 든다. 흔히들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고, 매움은 미각이 아니라 통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나는 매운맛을 좋아하게 되었는가? 왜 통각이 자극받는 걸 즐기게 되었는가? 왜 고통받기를 원하게 되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가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내가 태어난 순간 세상은 무시무시한 열기로 들끓고 있었을 것이고 내 몸은 그 뜨거운 열기를 내장 깊숙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건 일종의 삼투압 작용과도 같은 것이었으리라. 내 정신은 늘 그렇게 한여름 땡볕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싶었지만 그러나 불행히도 내 몸은 그 욕망을 따라주지 못했다. 내 몸은 늘 허약하고 비겁하고 차가웠다. 그래서 나는 내 입안의 작은 동굴 안에서만이라도 그 열기를 아낌없이 발산하고 싶었던 것이다. 매운 여름 음식을 만들기 위해 땡초를 썰다 보면 맵싸한 향이 코끝을 아리게 한다. 그럴 때면 내가 8월에 폭염을 무릅쓰고 태어난 까닭이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땡초의 매운 향기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한여름 대낮에 깡장과 고추장물에 밥을 비벼 먹으면 비로소 나는 내 정신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든다. 여름은 내게 한때는 땀과 벌레의 계절이었고 한때는 불면과 시련의 계절이었지만 사실은 언제나 땡초의 계절이었다. 나는 내가 태어난 계절을, 그 여름의 열기를, 그 뜨거운 열기가 고스란히 맺혀있는 땡초를 끝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이다. 매운 음식에 대한 나의 광적인 애호에 대해 나는 이보다 더 나은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 국물, 그 감자탕. 언제부터였는지 몰라도 어머니는 나를 간수나 하고 불렀다. 이를테면 어머니가 깍두기를 담그다가 간수나 와서 간 좀 봐라 하면 내가 부엌으로 달려가 간을 보는 시기였다. 어머니는 갓 버무린 깍두기 하나를 내 입에 넣어주며 물었다. 어떠냐? 짜냐? 싱겁냐? 나는 깍두기 물을 씹으며 미간을 모으고 생각에 잠겼다. 그때만은 어머니는 막내딸인 나를, 아니 내 혀를 매우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간은 맞아요. 그렇지? 그럼 달기는? 달기도 적당해요. 그렇지? 적당하지? 그런데 이번 깍두기는 좀 맵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좀 맵게 됐지. 이번 고춧가루가 맵다더니만. 매운데 맛있어요. 그래? 매운데 맛있어? 이번 고춧가루가 맵지만 맛있는 고춧가루긴 하더라. 어머니와 나는 실험에 몰두한 동료 과학자들처럼 머리를 맞대고 음식의 간과 맛에 대해 의논했다. 어머니는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감 과잉에 가까워 가끔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런 어머니가 왜 음식 간 보는 일을 어린 딸에게 맡겼을까? 그건 어머니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세심한 성격의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자신이 본 음식간이 맞는다고 확증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언니들은 학교에 가고 없으니 아쉬운 대로 막내인 나를 간 보는 조수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아마 내가 그 조수 역할을 제법 잘 해냈던 모양이다. 어머니는 언니들이 집에 있어도 간 보는 일만은 내게 맡겼다.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어머니는 내게 나물에 깨를 뿌리는 일을 맡겼고 그 다음엔 감자볶음에 후추를 뿌리는 일도 맡겼다. 후추 맛을 좋아했던 나는 감자볶음에 후추를 너무 많이 뿌리는 만행을 저질렀고 어머니는 한동안 내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다. 어린 간순이는 그 일로 인해 소중한 교훈을 얻었으니 아무리 좋아하는 재료라도 지나치게 많이 넣으면 음식 맛을 망친다는 것이었다. 내 생각에 요리를 하는 사람이 희열을 느끼는 순간은 막 완성된 음식을 가장 먼저 맛보는 순간일 것이다. 완벽주의자인 어머니 덕분에 나는 요리도 하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그 희열을 공짜로 누려온 셈이다. 간을 보는 일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한 것은 국이나 찌개처럼 국물이 있는 음식 간을 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뜨거운 국물을 못 먹어 어머니가 호호 불어 시켜주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뜨거운 국물도 잘 먹게 되었다. 식은 국물보다 뜨거운 국물이 더 맛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온도에 딱 맞는 간의 정도도 맞추게 되었다. 신문이나 TV에서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적으로 높다고 떠들어대기에 나는 한국 음식이 많이 짠 편인가 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웬걸 박찬일 셰프가 쓴 책을 읽어보니 이탈리아 피자가 그렇게 짤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탈리아 여행을 하려는 한국인들은 짜지 않은 피자를 파는 이탈리아 식당을 알고 가는 게 필수라고 한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탈리아에서 피자만 유독 짠 게 아니라 파스타나 샌드위치 같은 음식도 굉장히 짜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건 이탈리아 음식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럽 음식이 한국 음식보다 훨씬 짜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일까? 한국인들의 소금 섭취량이 별로 높지 않다는 얘기냐? 그건 그렇지 않단다. 박 셰프의 결론은 한국 사람들이 국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 상위에 랭크돼 내려올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 문제는 국물이었다. 나도 국물을 좋아한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간보라며 떠주던 첫 국물의 맛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국물 하고 중얼거리다 보면 온갖 종류의 국물 맛이 혀 밑에 잔잔히 깔리곤 한다. 육류를 곤 국물도 뼈냐 힘줄이냐 살이냐 껍질이냐에 따라 맛이 다르고 해물을 곤 국물도 생선류냐 조개류냐 해조류냐 알류냐에 따라 맛이 다르다. 이러저러한 고기, 해물, 채소를 섞어 맛국물을 낼 수도 있으니 국물 내는 방식의 조합은 무궁무진하다. 또 동치미, 열무김치, 나박김치 등 발효된 국물의 맛은 또 얼마나 다른가. 좋은 재료를 제대로 우려내거나 발효시킨 모든 국물은 죄다 맛있다. 나는 국물을 숟가락으로 떠먹는 일이 거의 없다. 볼성사납지만 뜨겁건 차갑건 그릇째 들어 마시거나 국자로 퍼먹는 걸 선호한다. 물론 그 국물들에는 어느 정도 간이 되어 있을 것이고 아무리 약하게 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국물을 시원스레 퍼마시다 보면 짜디짠 오리지널 이탈리아 피자 몇 조각을 먹은 것보다 더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나는 그걸 몰랐다. 그러나 안다고 아는 만큼 먹게 되는 건 아니다. 나는 아직도 국물 마니아이다. 가끔 견딜 수 없이 어떤 국물이 먹고 싶어지는 때가 있다. 무언가가 몹시 먹고 싶을 때 목에서 손이 나온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럴 때 내 목에서는 커다란 국자가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이다. 당장 그 국물을, 바로 그 국물을, 다른 국물이 아닌 바로 그 국물의 첫맛을 커다란 국자로 퍼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열광적으로 그리워하는 국물 중 하나가 감자탕이다.
내가 감자탕을 처음 먹은 때가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감자탕 맛에 제대로 꽂히게 된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한다. 제법 추운 날이었다. 남자친구가 감자탕을 잘하는 집이 있는데 먹으러 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사귄 지 얼마 안 되어 매우 설레던 때라 난 감자탕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쩌고 해서 남자친구의 제안에 초를 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제법 규모가 크지만 허름하기 짝이 없는 식당에 앉아 한참을 펄펄 끓인 감자탕의 첫 국물을 떠먹는 순간 나는 화들짝 놀랐다. 감자탕 국물이 원래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었던가. 믿을 수 없었다.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그 집 감자탕을 먹으러 다녔다. 나중에는 남자친구가 조금 질린 것 같았지만 그 친구도 난 감자탕에 질렸는데 어쩌고 해서 내 열광에 초를 치지는 않았다. 그러다 언제부턴가 그 집 감자탕 맛이 변한 것 같았다. 주인이 바뀌지도 않았고 손님들도 여전히 많았지만 나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건 첫 국물만 떠먹어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었다. 내가 남자친구에게 감자탕 맛이 변한 것 같다고 하자 그 친구도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우리는 오로지 선의에서 우러나 감자탕 맛이 좀 변한 것 같다고 주인에게 얘기했다.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그럴 리가 없다고 했다. 재료도 조리법도 옛날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대답하는 주인의 얼굴에 불쾌감이 가득했다. 그러나 정말 불쾌한 건 나였다. 나로 말하자면 어려서부터 완벽주의자인 어머니로부터 오랜 시간 간순이로 훈련받아온 사람이었다. 우리는 자연히 그 집의 발길을 끊었다. 지금까지 감자탕을 맛있게 한다는 식당을 찾아 이곳저곳 다녀보긴 했지만 나를 화들짝 놀라게 했던 그 첫 국물의 맛을 내는 집은 아직도 찾지 못했다. 아마 영원히 찾지 못할 것이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허름한 식당 주인의 말대로 그 집 감자탕 맛은 변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른다. 늙은 간순이로서 새롭게 깨달은 바가 있다면 음식의 맛에는 화학적 작용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마법적 작용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첫맛이 주는 놀라움 속에는 어린 나를 동료처럼 존중해준 어머니의 신뢰라든가 내게 맛있는 감자탕을 먹이고 싶어한 남자친구의 애정 같은 마법의 조미료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목구멍에서 국자가 튀어나오는 고통을 느끼며 잊지 못할 첫 국물의 맛을 그리워하는 것이다.